안녕하세요. 저는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주부입니다. 요즘 정말 보기 힘들다는 다둥이 엄마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저도 사회생활 할 때는 똑똑하다, 유능하다라는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육아 고수가 됐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나쁘거나 싫은 건 아니에요. 사회생활 열심히 하던 때도 좋았지만, 지금처럼 금쪽 같은 내 새끼들 먹이고 입히면서 쑥쑥 크고 있는 걸 보면 안 먹어도 배부른 게 이런 기분이구나 싶습니다. 이런 가정을 같이 꾸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남편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자 팔자, 뒤흉박 팔자라고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의 일생이 결정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행복하고 웃음 넘치는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건 남편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랑 이렇게 잘 맞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싶을 만큼 남편과 저는 취향이나 가치관이 잘 맞았어요. 엄청난 대단한 집안의 아들이라거나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의 엄청난 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저를 만날 당시에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어요. 지인 소개로 처음 만난 남편은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대화가 통하는 사람이었는데 남편이 저한테는 딱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 살면 좋겠다 싶을 때쯤 남편과 결혼을 약속했고 저희는 양가 식구들의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남편과 저는 작은 일도 서로 의논하며 대화를 참 많이 하며 지내고 있었죠. 이런 남편 성향이 누굴 닮았나 싶었는데 살아보니까 시부의 성품을 남편이 꼭 닮았더라고요. 오히려 시모는 좀 무뚝뚝한 편이셨는데 시부는 자상하고 배려심 있는 분이었어요. 특히 저를 너무 예뻐해 주셔서 정말 시부 사랑 듬뿍 받는 며느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육아로 지쳐 있을 때 한 번은 시부의 문자에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시부가 그때 저를 놀라게 한 문자는 이랬습니다. 애기 보느라 밥 챙겨 먹기 힘들지? 문 앞에 죽 좀 두고 간다. 챙겨 먹어라. 저는 시부 문자를 보고 너무 놀라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왜 그냥 가셨냐며 다급하게 묻는 제 전화에 시부는 별거 아니라는 목소리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애기 보느라 힘들 텐데 뭐하러 들어가? 내가 들어가면 네가 앉아있다 가라고 할 텐데 뭐하러 배를 눌러보겠어. 나는 너 밥 못 먹었을까 봐 따뜻하게 뭐 좀 챙겨 먹으라고 온 거야. 그래도 이렇게 그냥 가시면 제가 너무 죄송스럽죠. 아니다. 용건이 끼니 챙겨주는 건데 용건만 보고 가면 됐지. 나 신경 쓰지 말고 조금씩 쉬면서 해라. 아버님, 정말 감사드려요. 다음에는 꼭 같이 밥 드시고 가세요. 네가 친정이 멀어서 부모도 제대로 못 보고 얼마나 힘들겠어. 걱정 말고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편하게 나한테 말해. 알았지? 네. 아버님도 애기 보고 싶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저 정말 괜찮아요. 시부는 제가 혹시라도 신경 쓸까 봐 용건이 있으면 슬며시 다녀가시곤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살던 집이 친정과는 거리가 멀었고 시댁가 차로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시부가 혹시라도 제가 혼자서 너무 힘들까 봐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신 거죠. 그때 얼마나 시부한테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육아휴직으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힘들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첫째라 그런지 너무 힘들었어요. 모든 게 처음이라서 모르는 것도 많고 울기만 하는 아이가 왜 우는지 몰라서 끌어안고 같이 울었던 적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도와줘도 회사로 출근해야 하는 남편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혼자서 고군분투했던 기간이었습니다. 시부모 복이 있었는지 두 분 도움 덕에 많이 배우고 이겨낼 수 있던 때였죠. 든든하고 사려 깊으신 시부모 덕에 저는 기댈 곳이 있어서 심적으로 의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과 슬아의 아이를 셋이나 낳고 살고 있나 봐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제 결혼 생활은 흠잡을 게 없었어요.
본격적인 문제는 시숙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형님 때문에요. 시숙은 제가 둘째를 낳았을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증권회사 직원이었던 시숙은 유명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형님을 만나서 가정을 꾸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형님도 첫인상이 좀 날카로워 보이긴 했어요. 그런데 몇 번 보다 보니까 말도 상냥하게 하고 부침성도 있어서 금세 가까워졌어요. 가끔 장난처럼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애들 너무 예쁘다. 난 언제 나와서 저렇게 키우지? 형님은 학원도 운영하시는데 아마 아이 생기시면 정말 잘 키우실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어린이집 원장도 아니고 다 큰 애들 공부 가르쳐 주는 학원인데 뭘. 나는 가끔 동서 보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일하는 것보다 애들 키우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던데. 그래도 발등에 불 떨어지면 다 하게 돼요. 형님은 정말 잘하실 거예요. 그럼 나중에 나 아기 키우는 거 도와줘. 나는 동서 애들 크면 우리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게 원생 등록해 줄 테니까. 정말요? 형님 학원 들어가기 힘들다면서요. 저야 영광이죠. 진짜 친한 친구한테도 이런 말 안 하는데 내가 동서니까 특별하게 해주는 거야. 그때만 해도 형님과 이런저런 농담도 하면서 서로 대화도 많았어요. 그런데 사람을 얕게 아는 것과 깊게 알 때랑은 천지 차이라고 하잖아요. 형님이 딱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셋째를 낳고 애들 키우느라 바쁠 때 집안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바로 회사 잘 다니고 있던 남편 회사가 어려워져서 실직 위기였던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버텨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남편 회사는 날이 갈수록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 남편은 항상 근심 걱정이 가득했고요.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 버틴다고 버텨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 남편은 회사에서 해고가 됐어요. 자식을 셋이나 둔 가장이 얼마나 앞길이 막막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백수가 된 남편은 일자리를 찾아보려고 숨 돌릴 틈도 없이 움직였어요. 매일 이력서를 써서 입사 지원을 했지만 연락 오는 곳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저는 너무 불안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은 아는 친구의 소개로 타일 기능사 자격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기술직이라 평생 일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기쁜 얼굴로 준비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자격증 준비를 하면서 일을 할 수 없기에 저희 식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부모님이 저희 부부를 시댁으로 부르셨어요. 갑자기 저희 부부를 호출하시길래 아이들이 보고 싶으신 건가 싶어서 애들 셋을 전부 데려갔죠. 이런 제 예상과 달리 시모는 저를 보며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들 애들 키우면서 힘들 텐데 우선 이 돈으로 생활하고 있어. 저희 그 정도는 아니에요. 당분간 쓸 돈은 있어요. 집에 쌀독이 비면 되던 일도 안 풀려. 이거 쓸 곳 없어도 가지고 있어. 나 마음 편하자고 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도. 애들 셋 키우면서 일자리 알아보는 거 보통 일도 아니고 그냥 못난 아들 너한테 장가 보낸 죄로 내가 사과하는 거라고 생각해. 어머님, 감사드려요. 꼭 급할 때만 쓸게요. 마음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너도 자식 키워봐. 자식은 평생 부모 마음 쓰이게 하는 거야. 너는 애들이나 잘 키워. 시부모는 혹시나 저희 부부가 금전적으로 힘들어할까봐 미리 도움을 주신 거예요. 남편과 저는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했어요. 부족한 저희가 괜히 부담을 드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 저는 그런 시기인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있으니 힘이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불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온다고 하잖아요. 남편이 직장 잃고 한창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쓰다 보니까 결혼 5년 차에는 정말 수많은 일이 있었네요. 너무 갑자기 당한 사고라서 온 가족들이 놀라서 경황이 없었어요. 진짜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친정엄마의 존재가 저한테는 큰 존재였기 때문에 한 부분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장례식장에서 정신없이 울었어요. 한참을 목 놓아 울다가 목이 쉬기도 했습니다. 그때 하염없이 울기만 하는 저를 위로해 주신 분이 시부예요. 시부는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제 옆에 와주셔서 따뜻한 목소리로 이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착한 며느리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지금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힘을 좀 내야지. 애들 생각해서라도 힘내야 하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버님, 저 어떡하죠? 네 마음 다 안다. 이제는 우리가 네 부모다라고 생각하고 의지해. 걱정 마. 다 금방 지나갈 게야. 생전에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건 자식도 아니에요. 맨날 제 생각만 하고 엄마 힘들게만 했는데 이제는 정말 해드리고 싶어도 옆에 안 계신다는 사실이 너무 무서워요. 아니야. 자식은 태어난 순간부터 부모한테는 선물인 거야. 아마 사돈도 우리 며느리가 딸이라서 생전에 행복하셨을 거야. 이제는 편히 보내드려야 하늘에서 쉬시지. 우리 며느리 우는 거 보니까 내가 다 속상하네. 시부는 앉아서 울기만 하는 제 옆에서 계속 다독여 주셨어요. 남편도 그런 저를 부축하고 도와주며 곁을 지켜줬습니다. 아마 그때 혼자서 애들까지 보느라 애 좀 섰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는 제 슬픔이 너무 힘들어서 시부와 남편이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도 한동안 울컥하는 마음에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때였네요. 그래도 힘들 때는 가족이 최고라는 말처럼 그때는 가족들을 의지하며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런 시간들이 있어서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남편도 타일 기능사 취득 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은 좀 걸렸지만 꽤 높은 연봉을 받으며 일할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고소득이라 좋다면서 남편은 만족스러워 했어요. 직업에 귀천 없다고 저는 남편이 무슨 일을 해도 다 괜찮았어요. 이제야 남편이 일을 시작해서 숨통이 트이니까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일이 능숙해질수록 돈 걱정도 사라졌고요. 첫째와 둘째가 연년생이라 나란히 초등학교를 입학해서 돈 나갈 일이 많았는데 마침 시기가 맞아서 애들한테 아끼지 않고 마음껏 해줄 수 있었습니다. 첫째와 둘째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셋째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가 아마 형님도 애를 한창 키우고 있을 때였어요. 저희 애들보다는 어렸는데 형님은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면서 둘째 계획은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각자 생각이 다른 거니까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형님은 아이를 낳고부터 저를 좀 무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아이들이 혼자보다는 형제끼리 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지만 형님은 하나 낳아서 잘 기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서로 육아 방식이 다른 것도 있었어요. 하지만 크게 충돌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형님은 은근히 저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시댁에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을 때 있던 일이었습니다. 여윳돈이 조금 생겨서 시부모 용돈으로 넉넉히 준비를 했었어요.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서 늘 시부모 용돈은 넉넉하게 챙겨드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돈보다 훨씬 더 드렸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용돈을 드리고 애들과 거실에서 앉아 있었는데 형님이 저를 보면서 말하더군요. 애들을 셋이나 키우면 등골 휘지 않아? 괜찮아요. 첫째랑 둘째는 아들이라 그런지 서로 옷도 같이 입기도 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게 많아서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어요. 막내가 딸이라서 돈이 좀 들어가는데 부담될 정도는 아니에요. 동서가 너무 모른다. 요즘 애들 그렇게 키우면 금방 왕따 되는 거야. 내가 사교육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그래.
아무거나 입히면 애들이 정말 막 큰다니까? 막 큰다니요? 제가 그럼 지금 애를 막 키운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애들 옷 아무거나 입히면 밖에서 무시당한다고. 부모가 학교 앞에 차로 내려주면 아빠 차에 붙은 아파트 출입증 보고도 애들끼리 계급이 생긴다잖아. 브랜드 아파트 사는지 그냥 일반 아파트 사는지. 애들 옷 저렇게 입히지 말고 백화점 가서 좋은 거 사서 입혀. 저는 형님의 말이 기가 찼어요. 아무리 들어도 제가 애들한테 신경도 안 쓰고 막 키운다고 지적하는 것 같은데 형님은 계속 애들 키우는 법이라면서 알고 있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저런 말을 들으면 누가 좋다고 배우겠습니까? 요즘 애들 빨라서 명품 브랜드 로고 전부 다 알고 있다는 얘긴 들어봤지만 저희 애들은 한 번도 그런 걸 사달라고 조르거나 불만을 표출한 적이 없었어요. 그렇다고 집에서 제가 돈 없다고 애들한테 눈치 주며 키우지도 않았고요. 오히려 그때는 돈이 여유로울 때라서 애들도 먹고 싶다는 거 다 먹고 원하는 건 다 사면서 지낼 때였죠. 그런데 형님이 대뜸 저렇게 말하니까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걱정 마세요. 저희 애들 그런 걸로 하나 기죽거나 나쁜 길로 빠질 애들 아니에요. 동서, 지금 사는 집도 일반 아파트잖아. 그러니까 옷이라도 제대로 입혀서 보내야 좀 더 급이 높은 애들이랑 논다니까? 자기들이 본능적으로 그렇게 무리를 만들더라. 애들 옷이랑 신발, 그리고 가방 꼭 신경 써. 그래야 임대 아파트나 이상한 주택 사는 애들이랑 안 놀게 하지. 형님, 어느 집에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부모님한테 뭘 배우고 어떻게 크는지가 중요하죠. 그리고 저희 애들 친구들도 잘 사귀고 잘 크니까 정말 괜찮아요. 진짜 답답하다. 임대 아파트 주택 사는 애들 뻔하지. 부모 직업부터가 별 볼 일 없을 텐데 일반 아파트 살고 있는 동선에만 봐도 대단한 직업은 아니잖아. 뭐요?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와, 형님 생각하는 것만 봐도 정말 그 학원 안 보내고 싶네요. 애들을 왜 어른 잣대로 판단하세요? 저는 형님 같은 부모 밑에서 큰 애들이 저희 애들이랑 친구 될까봐 겁이 나네요. 뭘 알려줘도 난리야? 아, 싫으면 말던지. 애들 막 키워 그냥. 알려주면 고맙다고 해야지. 형님은 끝까지 저한테 한마디씩 툭툭 던졌어요. 저는 너무 화나서 말 그렇게 하지 말라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자 시부는 저희가 투닥거리고 있으니까 다가와서 왜 그러냐며 물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시부한테 말하는 겁니다. 그때 형님은 정말로 본인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시부도 형님 말을 듣고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가 형님을 보며 말했어요. 너는 그런 쓸데없는 거 신경 쓸 여유 있으면 애한테 다른 사람 때리는 거 아니라고 알려줘. 애가 5살쯤 됐으면 아무거나 치고 다니지 말라고 알려줘야지. 아무리 사내 놈이라고 저러면 쓰겠어? 아직 애잖아요. 제가 단속하고 있어요. 그래, 네 말 따라 아직 애들인데 집이니 뭐니로 애들 판단하는 건 맞니? 애들이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섞이게 만들어줘야지. 너는 어째 큰 학원 운영한다는 애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쩌면 좋니? 형님은 시부의 말에 입을 삐쭉 내밀면서 어린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시부는 저를 보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다독였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애들은 나이답게 크는 게 가장 좋다면서 너무 마음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도 시부의 말에 동의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디 살면 어떻고 부모가 뭘 하면 어떻겠어요? 그래서 저는 시부의 위로에 다시 힘을 냈어요. 육아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형님처럼 애들을 키우고 싶은 생각은 없었죠. 그런데 이날 이후로 형님과 저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진짜 유치하고 이상한 싸움들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지만 어버이날이라 시댁에 모두 모였던 날이었죠. 아무래도 시댁을 중심으로 다들 근처 살다 보니까 모여서 밥을 먹자며 모이게 됐습니다.
어버이날이었지만 저는 케이크를 준비해서 갔어요. 그리고 가볍게 입으실 만한 옷을 준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준비해 간 게 화근이 될 줄 몰랐어요. 그날 시댁에 도착해서 준비해온 케이크와 선물을 탁자에 올려뒀습니다. 형님은 제가 내려놓은 걸 보더니 코웃음을 치면서 제가 준비한 물건 옆에 같이 올려뒀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며 비아냥거리듯 말하더군요. 동서, 그래도 어버이날인데 특별한 케이크 샀어야지. 동네 빵집에서 사오면 어떡해. 그건 그냥 동서 집에 갈 때 다시 가져가. 오늘은 내가 백화점에서 사온 디저트 먹자. 이거 하루에 10개만 한정으로 파는 곳이야. 귀한 거니까 한번 먹어봐. 형님이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에 일순간 그 자리에 있던 가족들 표정이 전부 뻥진 표정이었어요. 저는 갑자기 준비해온 케이크를 다시 집에 가져가라는 형님 말에 황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더 황당했던 건 시모였어요. 시모는 자랑을 늘어놓으면서 디저트를 꺼내놓는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꼭 저런 걸 좋아하더라. 그거 꺼내고 옆에는 작은 며느리가 사온 거 같이 놓지 뭐. 기껏 사왔는데 뭐하러 가져가? 어머님, 같이 먹으면 입맛 버려요. 맨날 먹을 수 있는 거 말고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나 그런 찐득한 빵 안 좋아한다. 네 시아버지도 당 때문에 그런 거 안 드셔. 그럼 왜 동서가 사온 케이크는 드시려고 하시는데요? 누가 저걸 다 먹어? 그냥 한 조각 먹자는 거지. 부드러운 거 조금 드시고 안 드시니까 그건 너 가져가서 너랑 애들 먹어라. 아무리 귀한 거래도 사람이 취향이 있는 건데 비싸다고 다 먹고 살아? 그냥 먹던 거 먹어. 시모는 형님을 보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숙도 형님을 보면서 이거 언제 샀냐면서 시부모 두 분 다 부드러운 걸 더 좋아해서 안 드실 거라면서 다시 담으라고 했습니다. 형님은 심통이 가득 난 얼굴이었어요. 제가 형님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어요. 워낙 맘카페에서도 유명할 만큼 형님 학원은 누구나 알 만한 곳이었어요. 학원이 그 정도로 유명했는데 형님 수입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부 한눈에 봐도 비싸 보이는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5살 아기 옷도 전부 한두 푼 하는 옷들이 아니었죠. 애들은 금방 크는데도 형님은 애기 옷을 사는데도 과감하게 돈을 썼어요. 그러니 형님 눈에는 제가 애들을 막 키운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것도 아닌데 사사건건 형님의 모든 기준은 돈이었어요. 그날도 시부와 시모를 위해서 사온 선물을 보며 형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냥 용돈으로 드리지 뭐하러 그런 걸 사왔어? 나는 그냥 넉넉하게 용돈 드리는데. 저는 지난번에 용돈 드려서 이번에는 선물로 준비했어요. 용돈을 얼마나 드렸길래? 많이 못 드렸을 텐데 그냥 현금 드리지. 요즘 어른들 현금 좋아하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님. 그동안 너무 용돈만 드린 것 같아서 신경 쓴다고 준비한 거죠. 제가 시부모 드릴 선물을 방에 뒀다가 빼오려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형님이 뒤따라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혀서 대꾸도 안 하려다가 하도 기가 차서 그동안 잘 챙겨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형님은 얼마 준 것 같지도 않다면서 말하니까 울컥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형님한테 알아서 한다고 말했던 건데 형님은 이게 또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제 말을 듣고 화가 난 형님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말했어요. 동서, 혹시 나한테 뭐 자격지심 있어?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꼭 이렇게 어깃장을 놓더라? 어깃장을 놓은 게 아니고 제가 알아서 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솔직히 제가 그동안 어떻게 시부모님께 해드렸는지도 모르시면서 그냥 보여지는 것만 보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야? 동서 가만 보면 나한테 자격지심 있는 것 같아? 동서 하고 다니는 거나 형편만 봐도 어머님, 아버님 대단하게 챙겨드리지 못할 거 알아. 그러니까 내가 알려주잖아. 어줍지 않은 물건 사지 말고 그냥 그 돈 모아서 현금 드리라니까? 이 정도 현금 못 드리면서 애는 왜 3명이나 낳았대?
애들이 형제 많은 것보다 돈 많은 부모 좋아하는 거 모르지? 분수껏 낳아서 키워야지. 뭐예요? 형님, 진짜 말 너무 막 하시네요. 돈이 없다뇨? 지금 저희 집 무시하시는 거예요? 내 분수가 어딘 줄 알고 분수껏 살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내 분수가 뭔데요? 제가 형님한테 버럭 소리를 지르자 밖에 있던 시부모와 남편, 시숙이 방으로 왔어요. 제가 화를 내면서 형님을 탓하면서 말했습니다. 시부는 왜 좋은 날 고성이 오가냐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서 저는 형님과 했던 대화를 전부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부가 호통을 치며 말했어요. 그게 뭐라고 서로 싸우고들 있어. 오늘 가져온 거 우리 주지 말고 그냥 다 가져가. 나는 누가 뭘 더하고 말고 이런 걸로 며느리들 눈치 주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싸우는 건 더 보기 싫어. 그러니까 다들 가지고 가. 아버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당연히 현금 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 저도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제가 손이 사람이니까 알려주는데도 동서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이런 식이라니까요. 손이 사람이 손이 사람다워야 말을 듣지. 그동안 둘째 내가 우리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너 바쁘다고 못 올 때도 늘 와가지고 용돈에다가 영양제에다가 엄청 챙겨준 거 넌 모르잖아. 그런데 말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해. 그래도 저는 동서가 저렇게 준비를 해오면 제가 너무 성의 없어 보여서 그랬어요. 너는 아는 게 많아서 애들 가르치고 있는 거 아는데 잘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처럼 함부로 단정 짓고 사람 멋대로 판단하면 못 써. 다 가족인데 네가 여기서 둘째 며느리 무시하면 그거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야. 명심해. 형님은 시부의 말에 변명을 했지만 시부는 대쪽 같은 분이셨어요. 게다가 변명하는 형님을 보면서 말 조심하라고 시부는 당부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형님한테 앞으로 시댁에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걸로 서로 눈치 주고 싸우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집안 싸움 나겠다면서 빈손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시부의 말에 저는 죄송하다며 대답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게 뭐라고 시댁에 가져오는 게 무엇인지 가지고 형님과 서로 이렇게 싸워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형님한테 꼭 사과를 받고 싶은 게 있어서 형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형님, 아까 돈도 없으면 애들 왜 3명이나 낳았냐고 하는 말 사과해 주세요. 내가 언제 그랬어? 동서 이따가 둘이 얘기해. 아니요. 여기서 해주세요. 창피한 줄은 아세요? 여기서 바로 사과해 주세요. 내가 미안해. 됐지? 형님 앞으로는 돈으로 그렇게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저 충분히 살만하고 애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어요. 제가 형님한테 사과를 받자 옆에 있던 시숙도 저한테 사과를 했습니다. 시숙은 형님을 다그치면서 제발 그 입조심 좀 하라면서 다그쳤어요. 나중에 남편한테 들은 말로는 시숙이 형님이 말을 막 하고 다녀서 고민이 많다고 털어놨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학부모를 상대로 일하는 학원이라서 말을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그런 조심성도 없다면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봐도 어떻게 학원에서 학부모를 상담하고 있을까 싶을 만큼 형님은 말을 너무 막 한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숙도 가끔씩 형님이 학부모와 작은 분쟁을 겪을 때마다 저러다가 아이한테까지 영향이 있을까봐 큰 걱정을 했어요. 그렇게 형님과 저는 점점 사이가 이상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시부가 폐암 말기 선고를 받게 됐어요. 정말로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미 폐암 말기라 손을 쓰기에도 어려웠어요. 그래도 시모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마음의 시부와 입원 치료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었죠. 저는 그런 시모를 위해서 병원을 자주 가봤습니다. 제가 첫째 육아로 힘들 때 시부모 도움으로 이겨냈던 것처럼 시부도 제 작은 간병으로 힘을 내길 바랬어요. 그래서 혼자 힘들 시모와 서로 교대를 하면서 시부 옆을 지켰습니다.
시부는 시간이 갈수록 구토와 빈혈로 쓰러지길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시부가 견뎌야 할 치료가 난이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 받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었으면 아시겠지만 아무리 청결하게 관리해줘도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아픈 사람이니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눈치 없이 꼭 형님이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주말이라고 시숙과 둘이 병실에 왔었는데 형님은 병실에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코를 잡고 들어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설마 설마 했습니다. 이런 제 예상대로 형님은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하더군요. 어우, 그런데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대체 무슨 냄새예요? 머리가 아파서 못 있겠어요. 형님은 정말로 설마 싶은 그 소리를 하고 만 거예요. 저는 정말로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 시모는 어땠을까요? 시모는 형님을 보면서 그럼 그냥 나가 있으라고 힘없이 말했어요. 그런데도 눈치 없는 형님은 한참을 병실을 둘러보다가 누워있는 시부를 보며 말했죠. 제가 간병인 알아볼까요? 원래 아플수록 청결 관리도 중요한데 냄새가 너무 나시는데요? 뭐야? 너는 그게 지금 아픈 시아버지 앞에서 할 소리야? 저는 면역력 떨어질까 봐 말씀드린 거예요. 네가 여기 있으면 내가 단명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가. 시몬은 형님을 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때 시부 병실에서 형님이 했던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숙도 형님을 타박하면서 병실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떠올랐다고 다 내뱉고 사는 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을 쉽게 하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학원을 운영하나 싶을 정도였다니까요. 그렇게 한동안 형님은 시부 병실 근처도 못 왔어요. 시숙이 아예 형님을 말리기도 했고 시모가 형님만 보면 화를 냈죠. 그렇게 시부는 몇 년을 더 버티시다가 결국 하늘로 떠나셨어요. 저는 정말로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처럼 허망했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좋으셨던 시부라서 제가 더 마음이 아팠어요. 친정어머니 돌아가시고 힘들어했을 때도 아이 키우면서 육아 우울증이 왔을 때도 시부는 늘 제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친부모처럼 여기던 시부였는데 이렇게 암투병으로 세상을 떠나시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살아생전에 워낙 평판이 좋으셨던 분이라 조문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슬픈 와중에도 조문객들 탁자에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이 붐비는 걸 보니 시부는 주변에 좋은 분들도 많았구나 싶었어요. 조문객이 많아서 안 그래도 일손 부족한데 형님은 조금도 도울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붐비는 조문객들 사이에서 형님은 팔짱을 끼고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뭘 물어보면 고개만 까딱거렸어요. 너무 창피해서 형님이 대체 저기서 뭘 하나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애들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정말 뭘 하나 싶어서 가봤어요. 저는 형님한테 답답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지금 조문객들 많이 오는데 음식 좀 옮기세요. 나 지금 손목이 너무 아파. 나 어제도 몇 시까지 일했는 줄 알아? 지금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기적이라니까. 그러면 가만히 서 있지만 말고 애들이라도 보세요. 저는 형님한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자는 애들 좀 챙겨달라고 당부했어요. 제가 하도 다그치듯 말하자 형님은 못 이기는 척 애들을 챙기기 시작하더군요. 얼마나 느릿느릿 움직이는지 제가 속이 다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그 와중에도 조문객들 먹을 음식을 나르고 챙기고 있었어요. 한참을 음식을 준비하면서 정신없는데 한쪽 자리에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글쎄, 형님이 조문객들 사이에서 육개장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혀서 저는 형님을 보며 말했죠. 형님, 뭐 하세요? 지금 밥을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나도 배고파 죽을 것 같아서 그래. 일단 먹고 일하는 게 낫지 않겠어? 다른 사람들이 보면 욕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서 있기만 하다가 밥만 먹는다고 욕한다니까요. 됐어. 일단 나 배고픈 거부터 잠재우고 일할 테니까 동서 일 봐. 그런 형님을 보자 기가 찼어요. 그런데 시모도 앉아서 밥을 먹는 형님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보고도 안 믿겨지는 장면인데 시모는 어땠겠어요? 그런데도 형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 끼를 뚝딱 하고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놀러라도 온 건지 형님은 밥을 다 먹은 후 괜히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있었어요. 그때는 시모도 저한테 대체 네 형님은 뭐하고 있는 거냐며 물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모가 걱정할까봐 대충 둘러대고는 다시 조문객을 맞으려고 쟁반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갑자기 재밌는 거라도 본 사람처럼 저를 보며 웃으며 다가왔어요. 그리고는 제 옆에 와서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동서, 진짜 웃기다. 서빙하고 조문객 맞는 거 식모 같아. 이참에 식모로 전향해봐. 돈 잘 벌 것 같은데? 식모가 체질 같다. 다른 사람 음식 해주는 게 동서 체질인가 봐. 너무 잘 어울려. 뭐라고요?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들고 있던 쟁반을 바닥에 내려놨어요. 너무 화가 나서 한 소리 하려고 했는데 그때 옆에서 형님이 하는 소리를 들은 시모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형님을 보며 소리쳤어요. 야, 너 이쪽으로 좀 와봐. 내가 진짜 보자 보자 하니까 더는 두고 못 보겠네. 이리 따라와. 어머님, 왜 그러세요? 전 그냥 장난친 거예요. 장난? 너는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으라는 말도 몰라? 안 되겠다. 이리 따라와. 내가 오늘 너 제대로 참교육시켜서 뭐 잘못했는지 다 알려줄 테니까. 형님은 갑자기 정색하면서 따라오라고 호통을 치는 시모를 보고 좀 놀란 얼굴이었어요. 너무 강한 어투로 말하는 시모 때문에 형님은 영문도 모른 채 시모 뒤를 따라갔습니다. 정말로 날 제대로 잡았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났고 시모와 같이 나온 형님 몰골을 보자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얼굴만 봐도 얼마나 울었는지 아주 눈화장이 다 제대로 번져 있더군요. 게다가 머리도 헝클어져 있어서 어디서 구르다 온 몰골이었어요. 딱 몰골만 봐도 얼마나 호되게 시모의 참교육 받았을지 감이 왔어요. 시모도 그동안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형님의 말에 참았던 화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동안 시모가 많이 참았다 싶었어요. 시모는 뒤에서 계속 훌쩍이는 형님을 보면서 다시 호통을 치며 말했습니다. 뚝 그쳐! 뭘 잘했다고 울어 울긴! 내가 진짜 한심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다. 시모는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그런데 형님은 그 와중에도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시숙한 데 가서 엉엉 울며 시모와 있었던 일을 이르듯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큰아들보다 더 철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본인 억울한 거밖에 모르는 형님이 기가 막혔고요. 그런데 시숙도 그런 형님의 모습이 답답했는지 한심하다는 듯 말했어요. 내가 너 한 소리 듣고 올 줄 알았어. 그냥 저기 구석에서 오지도 말고 나타나지 마. 내가 진짜 한심스러워서 꼴도 보기 싫다. 형님은 시숙한테 답답한 신경을 털어놨지만 시숙도 소용없었어요. 시숙은 형님을 구석으로 보내고 저한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재수 씨,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가 아무리 말해도 도무지 못 알아듣는데 오늘 그래도 엄마한테 한 소리 들어서 그런지 당분간은 조심할 거예요. 제가 정말 아주버님 봐서 참는 거예요. 그동안 저도 쌓인 거 많았는데 오늘은 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시숙과 웃으면서 풀었어요. 그래도 시숙이 먼저 다가와서 사과를 해주니까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모한테 한바탕 혼나고 온 형님 몰골을 보니까 제대로 혼난 것 같아 제가 더 뭐라고 할 마음도 안 났고요. 그렇게 그날 시모한테 한바탕 혼났던 형님은 저보다 더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아까의 형님 모습은 어디로 갔나 싶게 형님은 혼자서 일당백으로 일했어요. 그러자 시모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며칠째 일만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애들이나 챙기고 있어. 아니에요. 저 아직 괜찮아요. 여기서 일하다 병나면 네 시아버지가 내 꿈에 나와서 나 가만 안 둘 거야. 시모의 말에 저는 애들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부의 장례식은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시모가 형님 참교육 안 했으면 아직도 형님은 정신 못 차리고 지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시부 장례식 이후로 형님은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거든요. 맨날 시댁만 오면 저 무시하듯 이런저런 혼수만 두던 형님은 저랑 시댁에서 마주치면 먼저 나서서 일을 하곤 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이상한 걸 물어보곤 했습니다. 혹시 어머님 나가는 계모임 몇 개인 줄 알아? 그건 왜요? 뭐 알아보시려고 그러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어머님이 저번에 나한테 한 번만 입 잘못 떠들면 내 실체를 다 퍼뜨리겠다고 하시는 거야. 계모임 많아서 삽시간에 소문 날 거라고 하시는데 나 그날 이후로 잠도 못 자. 모르긴 몰라도 엄청 많을걸요? 장례식장에 왜 조문객 많았잖아요. 두 분이 워낙 마당발이라 진짜 많을 텐데 어쩌다가 그런 말을 들으셨대요? 아, 나 미치겠다, 정말. 나는 진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 어떡하지? 제가 어머님 친구분들 좀 아는데 어떻게 정보 좀 드려요? 그럴래?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나 좀 알려줘. 그래야 나도 대비를 하지. 그때 눈빛 보니까 정말 한다면 하실 것 같았다니까. 어머님이 은근 대장부 스타일이라 정말로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런 정보를 쉽게 알려드릴 수는 없고, 저도 형님 하는 거 봐서 그때 알려드릴게요. 제가 형님한테 하는 거 봐서 알려준다고 하자 형님은 거의 울기 직전의 표정이었어요. 그래도 저는 쉽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 당한 것도 있고 맨날 저 무시하던 형님이 깨갱하는 모습을 보니까 은근히 속이 다 시원했어요. 학원이 아무래도 소문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미지가 나빠질까봐 걱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이렇게 안 하면 형님은 시모가 형님 실체를 밝히지 않아도 혼자서 입으로 망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자승자박이라고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려서 망하기 딱 좋은 사람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모도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셀까봐 미리 단속하려는 것 같았죠. 시숙도 그동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모가 무엇을 해도 그냥 두고 보는 것 같았고요.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늘 기고만장하게 나오던 형님은 이제는 주변 상황을 살피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형님은 이제야 하나씩 잘못된 행동을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시숙도 형님한테 한 소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계속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 형님한테 시숙은 이렇게 말했대요. 한 번만 더 돈 좀 번다고 시댁 식구들 무시하면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런 생각이 애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 사고방식인지 알아? 당신까지 왜 그래? 나도 억울하다고. 그 생각부터 바꿔. 당신은 이번에 제대로 좀 배워. 시모와 시숙까지 합세해서 형님을 압박하니까 형님은 기도 못 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있는 척, 잘난 척을 해왔는지 이제는 잘난 척 안 하는 형님이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형님이 먼저 깨갱하고 굽히니까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에 오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던 형님이 이제는 먼저 스스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좋은 게 있으면 꼭 가져와서 시모와 저한테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선물로 들어온 건데 어머님이랑 동서 같이 먹어보세요. 형님도 좀 같이 드세요. 아니야. 나는 국 올려둔 게 있어서 밥상 차리고 와서 맛만 볼게. 나 신경 쓰지 말고 동서 먹어. 이 말을 하고는 주방으로 달려가는 형님이 낯설었어요. 시모도 그 모습을 보고는 웃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모이면
늘 형님이 솔선수범해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잠깐 그러는 건가 했는데 형님은 집안 행사가 있으면 저랑 상의를 하면서 준비했어요. 그런 형님을 보니까 저도 이제야 같은 며느리 같고 좋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은 저한테 전화해서 가끔 학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인터넷에 우리 학원에 대한 안 좋은 얘기가 하나 있길래 혹시 어머님 지인분은 아니겠지?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쯤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나한테 어머님 모임 어디 나가시는지 그것도 알려줘봐. 내가 찾아가서 잘 해명이라도 해보게. 형님, 그런데 정말 어머님 그러실 분 아니에요. 형님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내가 진짜 걱정이 돼서 그런다니까. 내가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가방 하나 사줄게. 동서가 어머님한테 잘 좀 말해줘. 동서 말이라면 어머님도 잘 들어주시잖아. 에이, 설마요. 내가 밥도 살게. 그러니까 어머님한테 나 이제 정신 차린 것 같다고 한 번씩 말만 좀 부탁할게. 좀 더 보고요. 사람 쉽게 안 변한다는데 저도 어머님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더 형님을 겪어봐야 알죠. 형님은 시모한테 말 좀 잘해달라면서 저한테 부탁까지 하더라고요. 시모가 워낙 마당발이라 형님은 시모 눈치에 제 눈치까지 보느라 바빴습니다. 참 그 모습을 보니까 어이없고 웃음도 나오는데 속이 다 시원했어요. 이런 인고의 시간이 달라진 지금의 형님 모습을 만들어낸 것 같아서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형님을 보니까 지금 이 상황에 제일 잘 어울리는 말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제 아이들과 저까지 무시했는지 몰라요. 게다가 형님은 본인이 하는 말이 다 옳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생각을 강요했습니다. 다 사람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 줄은 알지만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했다면 생기지 않았을 일 같아요. 세상에 돈이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건데 사람이 인성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말로 천냥빚도 갚는다고 하잖아요. 요즘에는 형님도 많이 변해서 좋은 게 있으면 꼭 저와 제 남편, 아이들 것까지 사서 같이 나눠 입고는 해요. 시모도 달라진 형님 모습이 좋으신지 저한테 가끔씩 칭찬도 하시고요.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시부도 같이 봤다면 좋았을 텐데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하늘에서나마 저희 식구들 지켜보실 거라고 믿어요. 사람 사는 거 안 그래도 복잡한데 서로 좋은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며 지냈으면 좋겠네요. 이런 제 바람처럼 앞으로도 쭉 이렇게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는 든든한 울타리는 결국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때 더 튼튼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사람들은 본인이 얼마나 행복하고 또 얼마나 불행하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곤 합니다. 내가 이룬 것보다 남이 이룬 게 더 빠르고 쉽게, 더 대단한 걸 이룬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남의 집 떡이 더 커 보인다는 말이 있는 거겠죠. 근데 정작 그 떡이 어떤 과정으로 만들어졌는지, 나와는 얼마나 다른 재료를 쓰고 남이 그걸 만들면서 무엇을 희생했는지 보이지 않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남이 내 떡을 보고 더 크게 봐주는 건 분명 기분 좋은 일이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떡 하나 만들어진 거라고 그 과정을 폄하한다면 그렇게 무시당한 기분일 수가 없더군요. 심지어 그게 남도 아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 내 가족이라면 떡을 만들어 온 시간이 그리 허무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지만 예전에는 일반 사무직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는 웹 에이전시 회사에서 IT 사무행정 일을 했었죠. 20대 후반에 정말 돌고 돌아 들어간 회사였습니다. 그 전에 들어갔던 회사는
회사 대표가 야반 도주를 해서 회사가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사라지기도 했고, 점심 식사 비용 줄인다고 돌아가면서 직원들에게 밥을 만들게 하는 회사도 있어 봤거든요. 수준이 절로 떨어지는 회사에서 내가 이러려고 대학 나온 게 아닌데 이러자고 시간하고 돈 써가면서 각종 자격증을 땄나 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와중 중소기업인 웹 에이전시에 들어갔던 거였어요. 허접한 회사에서 시간 낭비하다가 20대 후반에 막내로 들어간 가장 정상적인 회사였어요. 언감생심, 재취업을 하긴 했지만 그 당시 제 자존감은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을 때였고요. 물론 비온 뒤 날이 갠 것처럼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업을 했던 게 떨어진 자존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긴 했지만 차라리 계속해서 허접한 회사를 전전하는 게 낫지. 그때 저는 그 구사일생과 같았던 회사에 들어갔으면 안 됐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회사에서 저는 남편을 만났어요. 저는 막 입사한 신입 막내였고 남편은 제 직속 사수였어요. 제가 늦게 신입으로 들어가서 그 당시 남편의 직급은 대리였는데 나이가 비슷했어요. 그때 남편은 참 회사에 적응을 못하던 제게 든든한 상사였죠. 따로 밥을 사주기도 했고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제게 업무를 가르쳐 주기 위해 남기도 했어요. 한 번은 제가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아서 실수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팀장님까지 나와서 정신 좀 차리라고 하시며 아주 된통 깨졌을 때가 있었거든요. 깨질 대로 깨지고 아무리 경력이 물경력이라도 내가 이 정도 기본적인 실수할 사람이 아닌데 하는 생각에 울적해서 손에 일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남편이 다가와서 카드를 내밀면서 그러더라고요. 경희 씨, 이거 들고 나가서 커피 한 잔 하고 와요. 제일 비싼 거 먹어도 돼. 남편이 제게 내민 건 남편 본인의 카드였어요. 그리고 덧붙이길 언제든 기분 전환이 필요하면 가져가서 달달한 거 먹고 힘을 내라고 하더군요. 그때 남편은 제가 회사에서 기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는지 몰라요. 그 회사가 의외로 텃세가 심하기도 했거든요. 제가 그런 남편에게 마음이 가는 건 거의 생존 본능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저는 그걸 사랑이라고 느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그저 적당한 상대였다는 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제게는 든든한 지원군이었고 또 결혼 전부터 저희 가족에게 참 잘했거든요. 제 고향은 시골 마을인데 부모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소를 키우면서 살고 계세요. 이남 일녀 중 장녀인 제게 두 명의 남동생이 있는데 그중 막내가 저희 집안의 아픈 손가락이었죠. 막내 동생은 학생 때부터 운동 특기생으로 체육시설이 있는 학교 기숙사에서 지내면서 전국체전을 준비하는 특기생이었어요. 전국체전에 나가서 입상을 할 정도로 운동을 잘했고 또 운동밖에 모르던 애였죠. 근데 오랜 운동생활로 자잘한 부상들이 겹치고 또 겹쳤고 계속되는 자극들로 인해 유리창에 금이가 깨지는 것처럼 동생은 연습 중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장애인 판정을 받게 됐어요. 평생을 날아다니듯 뛰어다니면서 땀을 흘리던 애가 휠체어에 앉아서 생활을 하게 됐으니 우울증이 극심했죠. 한순간 꿈을 잃어버린 막내 동생을 보고 저희 가족은 차마 동생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도 못했습니다. 가장 울고 싶은 건 막내 동생일 테니까요. 그래도 다행히 부상은 막내 동생의 운동에 대한 열정을 사그라지지 않게 만들었고 피나는 재활 치료와 강도 높은 훈련으로 장애인 운동선수 에이전시에 들어가서 운동에 대한 꿈을 새로운 길로 이어갔습니다. 남편은 늘 제 막내 동생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포기를 하지 않는 게 존경스럽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특히 본인의 여동생과 제 동생을 그렇게 비교를 했었어요. 내 동생이 경민이 반만 닮아도 진짜 소원이 없어. 나이가 비슷한데 어떻게 일이 다를까? 아, 성훈 씨 동생은 아직 취업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학교는 졸업했잖아. 대학 졸업장만 있지. 제대로 된 취업 준비한 적도 없어. 단기 알바 몇 개 한 게 걔 이력서의 전부야. 아버지 닮아가지고 한량이 팔자인 건지. 솔직히 그 나이에 혼자 취업도 못하고 백수로 살면 좀 초조하고 불안할 만 하잖아?
근데 세윤이 걔는 그런 게 없어. 그나마 민훈이는 지 살 길 찾아서 군대 말뚝 박는다고 하는데 아휴, 세윤이 걔가 문제야. 걔는 그냥 평생 저러고 살 것 같아. 남편도 저와 같이 동생이 2명이었는데 집안의 골칫거리는 둘째인 여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말하길 아버지도 백수로 몇 년 동안 놀고 있는데 그 길을 여동생이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며 머리 아파했었죠. 종종 저와 데이트 중에 남편 휴대폰이 울려서 전화를 받으면 열의 절반은 여동생이 용돈 좀 보내달라는 연락이기도 했고요. 저는 결혼 전 시댁 식구들 중에서는 시어머니만 먼저 만나봤었거든요. 백수인 시아버지 때문에 몇 년 동안 홀로 가게를 지켜온 시어머니께서는 작고 오래된 백반집을 운영하셨죠. 그래서 연애할 당시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테이블이 5개 정도인 아주 작은 식당이었지만 시어머니께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시며 열정적으로 일하는 걸 본 기억이 나네요. 또 제가 고향이 시골이라는 걸 아시고 따로 반찬을 챙겨서 들려주시기도 했고요. 내가 특출나진 않아도 웬만한 반찬은 거의 할 줄 아니까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성훈이한테 말해요. 내가 만들어다가 얘한테 들려보낼게. 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시어머니의 첫인상이 아주 푸근하고 친절하셔서 그런지 아직 만나보지 못한 시댁 식구들에 대한 기대도 생겼습니다. 그냥 지레짐작이었던 거죠. 시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좋은 분이시니 남편은 백수라고 답답해하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도 분명 좋은 사람들일 거라고요. 근데 그건 제 인생에 있어서 손꼽힐 만한 착각이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누이는 진짜 가족으로 엮이지만 않았으면 상종도 안 했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직도 생각이 나는 상견례 사건이 있습니다. 양가 가족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속이 터질 뻔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 사건은 한창 식사를 하고 있는데 대뜸 시작된 시누이의 말로 시작이 됐어요. 어? 언니, 이거 못 보던 가방이네요? 저번에 엄마 식당에서 봤을 때랑 집에 왔을 때 다른 가방 메고 왔던 것 같은데. 네? 아, 다른 가방 맞아요. 언니 가방 되게 많다. 다 명품이에요? 부럽다. 아가씨도 얼른 좋은 데 취업해서 돈 벌면 그때 돈 모아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뭐 3,400짜리 명품 가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직 백수인 신우에게는 제 가방이 좋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대답을 했는데 제 가방을 계속 흘끗 보던 신우이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새언니는 얘다 뭐 하기로 했어요? 거기 내 것도 있어요? 참나,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왜 상관이 없어? 원래 예단에는 시댁 가족들한테 주는 선물도 있는 거 아니야? 언니,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 가방 하나면 돼요. 웬만하면 언니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랑 비슷한 브랜드로요. 그럼 제가 그 가방 들고 열심히 면접 보고 다니면서 꼭 취업할게요. 야, 네가 가방이 없어서 지금까지 백수였어? 희한한 소리 하지 마. 아, 장모님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얘가 나이만 먹었지 아직 철이 없어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신우이의 뜬금없고 어이없는 말에 그냥 웃으셨어요. 젊으니까 한창 그런 거 가지고 싶을 만하다고 얼른 돈 벌어야겠다고 하시면서 웃으셨죠. 올해는 꼭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 덕담도 하셨어요. 근데 그때 식사를 하시면서 또 반주를 걸치고 있었던 시아버지께서 이런 말을 하시는 겁니다. 아, 저 사돈어른이 그 뭐냐. 그 소 팔아서 우리 세윤이 가방 사주시면 되겠네요. 안 그러냐 경이야? 아휴, 아버지 취하셨네. 장인어른이 왜 세윤이 가방을 사주세요. 술 이제 그만 드세요. 이러다가 저한테 업혀서 집에 가시겠어요. 아, 왜? 내가 뭐 못할 말 했냐? 그 사돈집에 소가 몇 마리 있다고 했죠? 10? 11? 허허, 사돈께서 기분 좋은 날이라서 일찍 취하셨나 봅니다. 집에 9마리 있습니다. 아, 그럼 한 마리 팔아도 되겠구만. 그 한 마리에 얼마입니까?
제가 그런 건 영 몰라서 그래도 수백은 하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그냥 웃으셨어요. 솔직히 그냥 키우는 가축이 아니고 재산이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기 당연히 껄끄럽고 불편하죠. 근데 눈치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정말 궁금하신 건지 살짝만 알려달라고 귀를 가까이 하면서 되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께서 그럴 거면 당신 재산부터 까고 궁금해하라 라고 하지 않으셨다면 말할 때까지 캐냈을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우리 세윤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다. 쟤도 집에서 노는 게 마음이 안 편할 거다. 내가 저 마음 잘 안다. 이제는 불러주는 곳이 없어서 너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계속 시간만 때우는 거라는 한탄을 시작하셨어요. 문제는 그 한탄이 뻔뻔한 욕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남이 결혼을 하면 그래도 달에 최소 50은 이 애비한테 좀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뭐 사돈이야 소가 9마리나 있으니 그까지도 50 우습겠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게 동아줄입니다. 동아줄. 아버지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왜 여기서 그런 말을 하세요?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아버지께서 많이 취하셨어요. 당신 일어나. 가서 세수를 하고 오든 차에 먼저 가 있든지. 왜 아들한테 중요한 자리에서 이런 추태야?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가 저지른 무리에 불쾌하셨고 저도 화가 났지만 그런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순식간에 사색이 돼서 상황을 정리하고 사과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두 사람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그날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제게 따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경이야, 네 시아버지가 용돈 이야기한 거 그거 절대로 모른 척해라. 나중에 그 인간이 또 얘기 꺼내면 어머님이 주지 말라고 했다고 해. 그리고 너희도 돈 없다고. 내가 성훈이한테도 말해두긴 할 텐데 나는 그 인간이 너한테 연락해서 그 소리 꺼낼까 겁이 난다. 용돈 저 버릇하면 네 시아버지 이제 니들 통장이나 지갑으로 생각할 거야. 돈 필요하면 바로 너희 찾을 거라고. 그러니까 절대 여지도 주지 말어. 알았지? 시어머니께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분이셨고 사려 깊은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같이 사는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속상해 하신 걸 생각하면 제가 안타깝고 화가 나기도 했네요. 근데 시어머니는 그래도 남편이고 그래도 딸이니 남에게 절대 피해는 안 끼쳐도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쉬는 날 없이 식당 문을 열고 열심히 일을 하셨던 거죠.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분명 가족이 되면 속 터질 수밖에 없는 성격의 소유자인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제 결혼을 걱정했지만 그래도 그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든 제게 피해가 오지 않게 막아주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믿고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결혼 생활 동안 시아버지와 시누이 때문에 고생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어째 취업을 하나 했더니 딱 6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용돈 번다고 막 태어난 제 아들 오빠랑 새언니 출근하는 날에 돌봐줄 테니 용돈 달라고 하던 시누이는 애 데리고 매일 놀러 나갔다가 깐난쟁이 감기 걸려서 진짜 위험하게 만들기도 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평생 백수로 살다가 한탕하겠다고 투자 설명회니 뭐니 들으러 다니시다가 사기당할 뻔한 걸 저하고 남편이 가서 겨우 구출한 적도 있었답니다. 남편의 피부치들만 아니면 그저 원수들이나 다름이 없었죠. 그나마 그렇게 사고를 치고 좀 가족들 눈치를 보면서 잠잠해지는 것 같더니 제가 둘째를 낳고 나서 식당을 열었을 때 다시 스멀스멀 무개념 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딸을 낳고 나서 저는 회사에서 오도 가도 못한 처지가 됐어요. 짧은 육아휴직의 공백으로 부서에서 그전까지 아득바득 쌓아올린 제 입지는 애매한 위치가 됐고요. 그리고 애 둘을 키우면서 회사를 다니기도 엄마들에겐 아빠들과는 차원이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 승진 심사에서 가정이 있고 자식이 있는 남자는 1순위라지만 가정이 있고 애가 있는 여자는 제일 후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이죠.
이래저래 계속 일은 하고 싶고 또 해야 하는데 여기서 계속 있기에는 뭔가 시간 낭비 같다. 내 자리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제 지인이 몇 년 운영하던 식당을 내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꽤 넓은 소갈비 집이었는데 오픈했을 때 저도 갔는데 꽤 맛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인의 남편이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아서 요양차 지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식당도 함께 내놨다는 거죠. 장사도 꽤 잘 됐던 걸로 아는데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 먼저라고 씁쓸하게 말하던 지인을 위로해 줬던 기억이 있네요. 근데 이상하게 회사에 마음이 뜨면서 그 지인의 식당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거예요. 저는 장사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본 사람인데 왜 그 식당이 생각이 나는 거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을 만나서 식당에 대해서 넌지시 물었습니다. 뭐 운영하면서 어려움은 뭐였고 회사 다니는 거랑 식당이랑 뭐가 더 할만했냐, 매출은 얼마나 나오고 이런 것들이요. 지인은 제가 식당 인수에 마음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이것저것 아주 세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저는 솔직히 막상 들으면 흥미가 떨어지거나 할 줄 알았거든요. 엄두도 안 날 거라고요. 근데 지인이 꽤 솔직하고 자세하게 알려줬는데도 제가 노력만 하면 잘 해낼 수 있겠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도전의식이 활활 솟는 거예요. 진짜 몇 날 며칠 끙끙 혼자 고민을 하다가 결심을 내렸어요.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인수하는 걸 말입니다. 저는 지인에게 인수 견적서와 그간 매출 내역, 그리고 고기를 받는 협력업체 연락처까지 받은 후에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처음에 남편은 반대를 했었죠. 장사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왜 멀쩡한 직장을 놔두고 모험을 해? 그리고 인수 권리금 그거 만만치 않은데 그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그렇게 위험 감수할 정도로 여유 없잖아. 그냥 지금 다니는 회사 다니다가 적당할 때 그만둬. 남편이 제 도전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지 않아 서운하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안 해본 제가 갑자기 식당을 인수한다니 믿음이 안 갔겠죠. 쉬운 결정도 아니었고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해서든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회사 다닐 때 받던 월급 이상은 벌겠다고 믿어달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내건 조건이 그거였습니다. 그럼 위험 감수를 덜게 인수할 때 필요한 권리금을 해결하라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공동재산은 일절 손대지 않고 따로 빌리거나 하라는 거였어요. 그때는 인간적으로 이해는 갔지만 솔직히 서운하더군요. 그 재산의 내 지분이 절반인데 그렇게 딱 선을 긋는 게 말입니다. 대출을 알아보다가 그냥 포기를 해야 하나 하고 있는데 다행히 저는 든든한 지원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바로 부모님께서 물심양면 거액의 권리금을 빌려주신 거예요. 부모님께서는 개인 사업을 하는 둘째나 평생 운동을 하는 막내처럼 평생 원하는 목표가 뚜렷하지 않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하자 부담을 감수하시고 도움을 주신 거죠. 부모님께서는 나중에라도 안 갚아도 되니 대신 열심히 하라고, 게을리하면 돈 뺏으러 갈 거라고 하셨지만 저는 조그만 자리를 잡으면 매달 그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작은 돈도 아니고 아무리 부모님의 돈이라고 해도 마땅히 갚아야죠. 물론 남편도 동의했고요. 매출이 나기 시작하면 일정 부분 부모님의 돈을 갚아 나가기로 했습니다. 처음 시작을 남편에게 제대로 된 응원도 못 받고 부모님께는 도움까지 받았으니 한껏 어깨가 무거워진 상태에서 출발을 했죠. 3주간 식당을 인수해준 지인에게 운영 방침에 대해 과외도 받았습니다. 다행히 원래 일했던 직원들이 일부분 남아줘서 그분들께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식당에 출근했고 시장 돌고 청소하고 반찬 만들고 또 주방 청소하고 손님들 오시면 한 분 한 분 고기 맛은 괜찮은지 단골이시면 혹시 예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달라진 건 없는지 물어보면서 조사도 틈틈이 했고요. 뭔가 아쉽다 하면 새로운 반찬이나 메뉴를 개발하려고 주방 직원들과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죠.
진짜 자리 잡기 전까지는 하루에 4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쉬는 날 없던 것도 당연했고요. 잘 시간이, 쉴 시간이 있었어도 행여 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큰 마음 먹고 인수한 식당이 빛을 보지 않고 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돼서 제대로 쉬거나 잘 수도 없었지만요. 그런 걱정에 대한 보상인지 몇 달 지나서 저는 목표했던 매출을 예상보다 빠르게 낼 수 있었어요. 원래 잘 되던 식당이긴 했지만 뭔가 내 노력에 대한 결과물 같아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매달 보내드릴 수 있게 됐고 직원 수를 늘려서 회사 다닐 때보다 수월하게 애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었어요. 그때는 남편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계속 말렸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요. 근데 달달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주변에 벌레가 꼬이기 마련이잖아요. 성공의 냄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식당이 장사가 좀 되니까 주변에 벌레가 꼬이기 시작했어요. 예상하셨겠지만 시아버지와 시누이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진짜 제 식당에 뻔질나게 드나드셨어요. 와서 공짜로 고기와 술을 축 내고 가시기도 했고 그냥 우리 며느리 장사 잘하나 하고 와서 시간을 때우다가 가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셔서 손님들에게 본인이 사장인 척 하셨나 봐요. 오는 손님들마다 그 사장님 안 보이시네요? 하셔서 제가 사장인데요. 하니까 아, 며느리가 일 도와주는 거 아니었냐고 자기들은 그 어르신이 사장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나중에는 시아버지가 아예 본인 친구들까지 데리고 오셔서 식당 들어오자마자 여기가 내 가게야 하시는데 화가 나다 못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있는 테이블에서 주문 받으면서 말했어요. 저희 시아버지가 며느리 가게 매출 올려주신다고 이렇게 친구분들 많이 모시고 오셨네요. 오늘은 아버님께서 한턱 내시는 거 맞죠? 제가 서비스 팍팍 드릴 테니까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시아버지 친구분들이 시아버지에게 며느리 가게? 라고 묻는 걸 보고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와 열심히 서비스로 나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날 일을 시어머니께 말씀드리셨나 봐요. 시어머니께서 전부 말해주지 않으셨긴 하지만 분명 제 욕을 하신 거였어요. 진짜 유치해서. 시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시누이도 제 식당에 올 때마다 아주 진상을 부렸는데 호울뿐인 취업 준비하면서 용돈 번다고 제 식당에서 일하게 해달라고 해서 시켜줬더니 일은 안 하고 연애만 하더라고요. 아니 연애가 아니라 짝사랑이었죠. 그 당시 매니저가 젊은 남자였는데 성격도 좋고 사람이 참 괜찮았어요. 근데 시누이가 저희 매니저한테 마음이 있는지 그렇게 일은 안 하고 오빠 오빠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 매니저 눈에 띄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매니저는 4년 정도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심지어 둘이 동거를 하는 사실상 결혼이나 마찬가지인 사이였죠. 저는 신우이에게 임자 있는 사람 따라다니지 말라고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고 일방적으로 연락하더니 신우이가 식당에서 일할 때 매니저 여자친구가 여기 조세윤이 누구냐고 왜 밤마다 남의 애인한테 문자하고 전화하냐고 찾아와서 따지는 지경에 이르렀죠. 남의 남자 뺏으려다가 개망신 당한 신우이는 그날부로 제게 말도 안 하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어이가 없었지만 솔직히 진짜 얼굴 팔렸을 거예요. 또 솔직히 신우이가 일도 못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제 식당에서 내보낼 수 있어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남편에게 미안해서 자르지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하고 남편은 이 소식을 듣고 수치스러워 죽으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신우이에게 저게 분명히 망신살이 있는 게 틀림이 없다고 구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한탄을 하셨고 남편도 한숨을 쉬면서 그래도 제가 월급을 잘 챙겨줬는데 지 복을 지가 찬다고 했네요.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경우 없는 시누이는 경우 없는 시아버지와 꼭 닮았고 상식적인 시어머니를 상식적인 남편과 시동생이 꼭 닮은 거라고 믿었어요. 근 10년의 결혼 생활 동안 한치의 의심도 없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의 자식들 중 시어머니를 닮은 건 시동생 단 한 사람뿐이었어요. 제가 식당을 인수하고 1년이 조금 넘어갈 때였습니다. 식당을 인수하기 전 제게 찾아왔던 일종의 슬럼프가 남편에게도 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남편의 슬럼프는 이상한 계기로 찾아왔어요. 진짜 말하기도 창피한데 남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면허가 정지됐었거든요. 뭐 운이 없었네 뭐네 하는데 그냥 술 먹고 운전대를 안 잡았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었죠. 근데 그 후로 남편은 갑자기 올해 본인이 일이 안 풀리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요새 회사에서도 계속 실수만 하고 일할 의욕도 안 나고 당신이 회사에 맘 뜬 것처럼 나도 슬슬 직장을 옮겨야 하나 봐. 나는 솔직히 승진만 됐으면 그 회사에 그냥 남았을걸? 근데 당신은 승진한 지도 얼마 안 됐잖아. 그니까 승진을 했는데도 왜 이렇게 의욕이 안 나고 내 자리가 안 나는 것 같지? 아휴, 괜히 우울하다. 그때부터 남편은 제게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시간이 흘러 나이를 더 먹기 전에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요. 근데 막상 그때 남편이 뭘 하고 싶다 하는 생각도 저처럼 기회가 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다니기 싫으면 일단 그만두고 우리 식당에서 같이 일하자. 안 그래도 재찬이 결혼하고 나서 다른 일 알아본다고 했는데 당신 올해까지만 다니고 그만두면 시기가 딱 맞아. 당신 식당을? 아, 됐어. 내가 거기서 뭐해. 주방에서 일할 것도 아닌데. 나는 서비스직이 적성에 안 맞아. 차라리 회사에 남는 게 낫지. 당장 할 수 있는 일도 없으면서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 하는 남편에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 인간이 제게 이런 방구도 없이 덜컥 사직서를 내고 온 게 아니겠어요? 심지어 저는 남편이 일을 그만뒀다는 사실도 계속 연락을 해오던 직장 동료에게서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둬? 아직 뭐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회사 그만둬도 내 식당에서 같이 일하는 것도 싫다며. 아, 계속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까 안일해져서 하고 싶은 일이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 일단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당신도 회사 그만두고 지금 일하는 거 아니야. 천직 찾았다고. 나는 인수가 확정되고 나서 사직서 썼어.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권리금 확보되고 나서 그만둔 거고 당신은 아직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남편은 본인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도 회사를 그만두고 장사든 뭐든 개인 사업을 시작하면 저처럼 돈 벌어먹고 살 수 있다고요. 그러더니 대뜸 유통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때 그래, 지도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했어요. 근데 그냥 막연히 유통사업일 뿐 뭔가 형태가 보이는 계획이 없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보, 나 그거 꼭 해보고 싶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해보고 싶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나 딱 2억만 도와주면 안 돼? 당신 장사 잘 되잖아.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왜 죽이 돼도 하나요? 키워야 할 애가 둘인데 죽이 되면 큰일인 거죠. 물론 제 식당이 장사가 잘 되긴 했지만 이제 1년이 넘었는데 어떻게 2억이라는 돈이 여윳돈으로 있겠어요? 여보, 일단 진정 좀 해. 당신 지금 뭐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상황 판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당신도 그랬잖아. 잘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해보지도 않던 식당 인수한 사람이 누군데. 지금 내 마음 누구보다 당신이 잘할 거 아니야. 나도 이제 좀 내일 해보고 싶어. 내가 주인인 일. 알아. 아는데 당신하고 나는 경우가 다르지. 내가 말했잖아. 나는 인수할 식당도 돈도 준비된 상황이었고 당신은 지금 제대로 된 계획도 없고 돈도 없는 거잖아. 어떻게 나랑 당신을 비교해. 그리고 당신도 알잖아. 내가 식당 인수하고 하루에 서너 시간씩 자면서 아예 식당에서 살다시피 한 거. 왜 내가 여기까지 이룬 걸 마치 회사 그만두고 거저 얻은 것처럼 말해? 남편의 막무가내에 화가 나고 억울하기도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함께 일할 사람이든 제대로 된 목표나 하다못해 유통업을 할 사업 유형이라도 세우고
대출을 받든 해서 사업을 해보자고 말했는데 남편은 제대로 된 사업 구상을 하지 않고 돈을 구하러 다녔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원래 그럴 만한 돈이 없으시니 저희 부모님께 가서 손을 벌렸죠. 근데 제게 돈을 빌려주시고 이제 몇 달 돌려받으신 분들이 2억이라는 큰 돈이 어떻게 있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께 거절을 당하고 온 남편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분통해하면서 제게 그러더군요. 당신 부모님 진짜 너무하신다. 그래, 사위는 아들이 아니라는 거지? 딸은 그 큰 돈 먼저 덜컥 내주시고 사위는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어도 안 도와주시네. 진짜 서럽다 서러워. 여보, 나 식당 권리금 우리 부모님한테 그냥 얻은 거 아니야. 빌린 거야. 지금도 다달이 갚는 거 알잖아. 아, 장모님이 갚지 말라고 한 거 당신이 그냥 보내는 거라며? 그게 부모 마음인가 보지. 그리고 식당 하라고 돈 주신 게 나 하나만 생각해서 주신 건 줄 알아? 나랑 사는 당신이랑 손주들 생각해서 내어주신 돈을 왜 차별이라고 생각해? 진짜 어이가 없다. 남편은 날이 갈수록 괴팍해졌습니다. 충동적이고 호기롭게 회사를 그만뒀지만 막상 되는 일은 없고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도 없으니 죽을 맛이었겠죠. 저는 그러지 말고 식당에서 같이 일을 하자고 했어요. 사람이 계속 집에만 있으면 그 생활에 익숙해져서 다시 일을 하기 어렵다고요. 근데 남편은 거절했습니다. 그러다가 식당 일에 익숙해져서 거기 눌러앉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저하고 남편은 점점 사이가 틀어지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게 됐고 남편은 본인이 그렇게나 한심하게 생각하던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닮아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백수 생활이 길어지면서 시간은 점점 흘렀어요. 그러다가 제 둘째 동생이 하던 사업이 힘들어져서 저희 부모님께서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쓸어다가 동생을 도와주셨거든요. 그걸 안 남편은 코웃음을 치면서 겁봐, 돈 있으면서 없는 척 하신 거라니까? 와, 진짜 실망이다. 실망이라고 하더군요. 진짜 짜증이 났습니다. 일단 동생에게 빌려주신 돈은 2억도 안 됐을 뿐더러 동생은 그래도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던 사업이 있던 거라서 도움만 받으면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저희 부모님이 터도 없고 뼈대도 없는 곳에 돈을 투자하시길 바랬으면서 억울해하는 거예요. 남편의 꼬인 오해와 불만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것 같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분통과 함께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원래 심장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식당을 열고 나서 한번 심부전 증세로 호흡곤란이 오셨고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계속 병원 다니시면서 약을 복용하셨는데 금세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결국 좌심실에 보조장치를 이식하는 수술을 하셔야 했습니다. 동생에게 돈 빌려주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그렇게 큰 수술을 하게 돼서 심적으로도 또 돈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두 분은 일부분 보험이 적용된다고 저희에게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수술을 받고 나시면 어머니께서는 무리를 하시면 안 되니 일도 못 하실 텐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수술을 날짜로 받고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제가 그 전에 식당 인수할 때 주셨던 돈 일부분 먼저 갚겠다고 부모님께 1,000만 원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 돈 나중에도 갚지 말라고 하시던 아버지는 돈을 받자마자 제게 전화를 해서 말씀하셨죠. 경희야, 돈 보내지 말라니까 왜 그랬어? 너 식당 한 지 얼마나 됐다고. 얼마 안 돼서 그거밖에 못 보내는 거예요. 어차피 갚아야 하는 돈이고 권리금 빌려주셨던 거 다 돌려드리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인데 이 정도는 하게 해주세요, 아빠. 아버지와의 전화를 끊었는데 어머니 수술날 전에 병원에 한번 들르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굉장히 뾰족한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당신 장인어른한테 1,000만 원 보냈어? 아, 깜짝이야. 보냈어. 엄마 수술하시니까 어차피 갚을 돈 먼저 드린 거지. 와, 진짜 웃긴다. 내가 뭐 좀 해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남처럼 굴더니
그래, 피를 나눈 당신 부모라 이거지? 나는 남이나 마찬가지 남편이라서 모른 척 하는 거고. 왜 갑자기 시비인데? 당신도 알잖아. 그 돈 어차피 우리 부모님한테 빌린 거고 언젠가 갚아야 한다는 거. 엄마 수술하신다고 하니까 그 김에 드리는 건데 뭐가 불만이야? 당신도 그랬잖아. 장인 장모님께 빌린 돈 빨리 갚자고. 근데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갚지 말라고 했다며? 받을 생각 없다고. 그거야 우리 부모님이 부모 마음으로 한 소리고 난 갚을 거야. 그래서 우리 돈 당신이 마음대로 쓴다고? 나 같은 백수 남편은 그 돈에 권리조차 없으니까 난 무시하고 당신이 혼자 내린 결정 아니야? 우리 돈? 그래, 말 나온 김에 말해보자. 당신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백수 된 지 1년이야. 근데 그 대단한 사업 구상 얼마나 있는데? 매일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한다 재촉하지 마라. 이런 소리만 하지 제대로 한 게 뭐가 있냐고. 근데 내가 당신이 그동안 우울하다고 매일 인터넷이나 TV에서 쇼핑 광고만 보면서 물건 사는 거 우리 돈 함부로 돈 쓴다고 뭐라 한 적 있어? 따지고 보면 내가 부모님 드리려고 만든 1,000만 원 내 돈도 아니고 원래 우리 부모님 돈인 걸 일찍 돌려드린 것뿐이야. 나는 분명 같이 일하자고 나와서 일하라고 했는데 그거 거절한 건 당신이잖아. 당신이 그 권리 다 발로 찬 거 모르겠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왜 자신의 사업에 돈을 보태주지 않는지, 왜 제가 부모님께 돈을 드린 건지 이해를 못 하더군요. 아니, 이해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 저희 어머니 수술 날도 그렇고 수술 끝나고서도 병문안 한 번, 연락 한 번 안 드렸습니다. 진짜 가족 아니라고 모른 척하는 게 누군데. 정말 한 톨 남아있던 전까지 바스라지려고 하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수술 후 무사히 회복하신 다음에 고향으로 내려가셨을 때 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저하고 한판한 후로는 남편은 집에 잘 안 붙어 있었거든요. 나가면 대체 어디서 지내는지 외박도 자주 하고 연락도 안 되는 날이 있었어요. 그날도 초저녁에 나가더니 외박을 하더라고요. 진짜 막 가자는 건지. 근데 남편이 외박을 하고 다음날 오후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가 왔습니다. 경이야, 조서방, 아까 왔다 갔다. 어머니는 남편이 그날 외박을 한 남편이 저희 시골 부모님 댁에 왔다 갔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사람이 그렇게 돌아다니더니 수술하신 우리 엄마 괜찮으신가, 혼자 갔다 온 건가 생각을 했습니다. 참 순진한 생각이었죠. 사이가 왔다 갔다는 말씀을 하시며 저희 어머니는 정말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죠. 와서 네가 나 수술 받기 전에 준 1,000만 원 밖에 소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하더라. 이게 무슨 일이니? 아니 갚으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제가 묻고 싶었습니다. 아니 대체 뭘 갚으라는 건지 진짜 남편이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어요. 저는 말도 안 나와서 한참을 더듬다가 어머니께 자초지정을 물었고 어머니는 일단 말을 빨리 하시면 흥분을 하셔서 최대한 천천히 제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른 오후에 남편이 혼자 부모님 댁에 갔다고 해요. 그때 아버지께서 잠깐 나가셨던 터라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는데 어머니는 수술하고 나서 연락이 없던 사이가 죄송해서 직접 찾아온 건가 생각하셨대요. 근데 남편은 대뜸 저희 아버지를 찾았고 어머니가 뒤에 있는 밭에 갔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장인어른하고 같이 계실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장모님께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수술한 당사자는 장모님이니까요. 그게 무슨 소린가 조서방? 무슨 얘기를 하게? 수술 전에 애엄마한테 1,000만 원 받으셨죠? 아, 그래. 받았지. 나 수술한다고 빌린 돈 미리 갚겠다고 경희가 보냈다고 하더라. 근데 그거 원래 안 받으시려고 한 돈이잖아요. 왜 갑자기 말이 바뀌어서 받으시는 건데요? 아니, 그건 말이 바뀐 게 아니라 경희가 나 생각해서 보낸 거기도 하고 또 자네도 알잖나. 경원이 일 때문에 우리가 요새 여유가 없는 거. 네, 잘 알죠.
사위가 돈 필요할 때는 모른 척 하시다가 처남한테는 잘도 빌려주셨죠. 조서방, 지금 그때 일에 대해서 나한테 따지러 온 건가? 조서방 그때 준비도 안 됐으면서 그냥 돈만 구하러 온 거였잖아. 제가 뭐가 준비됐는지 장모님이 뭘 하신다고요? 됐고, 긴 말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받을 생각도 없는 딸 돈 그냥 주세요. 혹시 뭐 병원비로 나갔거나 해서 쓰셨으면 저 밖에 있는 소를 팔아서라도 갚으시던가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 남편이 실제로 내뱉은 말을 듣고 기절하고 싶었습니다. 당장 제가 느끼는 분노와 치욕을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희 어머니, 그것도 막 심장에 기계를 단 어머니에게 어떻게 돈 내놔라 할 수 있냐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그래서 뭐라고 하셨냐고 그냥 귓방맹이를 치고 헛소리 말라고 하고 쫓아내시지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예, 엄마 지금 그렇게 흥분하면 바로 응급실 행이다. 그리고 엄마 대신 너희 아빠가 대신 그놈 쫓아냈어. 예, 내가 조서방 그놈보다 네 아버지 때문에 심장에 단 거 떨어질 뻔했다. 어머니는 남편의 건방지고 억지스런 요구에 화가 났지만 당장 수술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고 흥분하면 큰일이라서 뭐라 말도 못하고 계셨다고 해요. 근데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오셨고 아버지는 밭에서 일하시다가 휜 연장들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집에 와 있는 남편을 보고 의아해하는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상황을 설명했고 아버지는 네가 지금 그걸 심장 수술한 장모 앞에서 해야겠냐고 이 사람 잘못되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하면서 들고 있던 연장 중 곡괭이를 들고 남편을 쫓아내셨다고 하네요. 이성을 잃으신 거죠. 예, 조서방 아주 생쥐처럼 도망가더라. 아휴, 아주 기세등등해서 맡긴 돈 찾아온 사채업자가 따로 없더니 네 아버지가 곡괭이 휘두르면서 혓바닥 내놓으라고 하니까 그대로 튀었어. 근데 조서방 대체 왜 그런다니? 너희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저는 한동안 대답도 못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뭐를 곤란해 어머니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심지어 수술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머니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일단 나중에 내가 설명을 하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걱정해야 할 건 남편이었고요. 저는 그날 저녁, 아니 저녁도 아니죠. 새벽이나 매한가지였습니다. 늦은 시각에 집에 조용히 들어오는 남편을 붙들고 말했어요. 당신 도대체 왜 그래? 뭐가 문제야? 왜 막 수술하고 태어난 우리 엄마한테 가서 그 행패를 부리냐고. 당신이 빚쟁이야? 아니 당신은 빚쟁이만도 못해. 빌려준 적도 없는 돈 받으러 가는 양아치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너 말 조심해. 왜 빌려준 적이 없어? 당신이 1,000만 원 장모님께 드렸잖아. 진짜 말이 안 통한다. 그게 그냥 드린 거냐고 갚은 거지. 근데 안 받겠다고 하셨다며. 그 돈을 왜 그냥 모른 척하고 있어? 필요 없으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쓰는 게 합리적이지. 지금 합리적이라고 했냐?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 아무런 계획도 없이 그만두고 1년째 백수로 지내는 건 합리적이고? 됐다, 됐어. 더 이상 당신하고 똑같은 문제로 계속 싸우고 싶지 않아. 우리 갈라서자. 이혼해. 앞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매사에 불평, 불만, 남 탓하려면 혼자 해, 혼자. 나는 이제 내 인생, 내 애들 위한 인생만 살 거니까. 제가 이혼하자고 해도 남편은 하자 해. 나도 너같이 네 가족만 챙기는 이기적인 여자하고 못 살겠다. 라고 하더군요. 근데 이혼을 무슨 다투면서 나온 말뿐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며칠 뒤 제가 식당에서 퇴근하고 돌아오니까 식탁에 어디서 사온 건지 음식이랑 와인잔 그리고 샴페인 한 병을 두고 말하더라고요. 왔어? 늦었네. 앉아. 배고프겠다. 뭐 하는 짓이야? 내가 분명 짐 싸서 나가라고 했잖아. 일단 앉아봐. 앉아서 이야기해. 우리 요새 힘들었잖아. 당신도 나도. 말은 똑바로 해. 나는 힘들 게 없는 사람이었어. 근데 당신이 날 힘들게 만든 거지. 그래.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근데 생각을 해봐. 내가 그렇게까지 절박해지지 않을 수 있었나. 나도 이제 내 잘못 아니까 우리 샴페인 한 잔씩 하면서 대화 좀 해. 그리고 화해하자. 이거 우리가 화해하는 축하 자리라고 해도 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 혼자 사태 파악을 도통 못하는구나 싶었네요. 저는 남편이 내미는 샴페인이 담긴 잔에 제가 씻고 있던 껌을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뭐든 너나 축하해. 나는 너랑 이혼한 다음에 혼자서 축하할 테니까. 내가 분명 말했을 텐데 이혼이라고. 이제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다고. 선우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이럴 거다. 어쩔래?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상황 파악 좀 해. 당신 지금 뭘 해도 내 마음 못 돌려. 이제 돌아갈 마음도 없으니까. 내 노력은 그저 거저 얹고 부모님한테 기대서 이룬 아무것도 아닌 거 취급하면서 본인이 안 되는 건 남탓만 하는 사람이랑 내가 왜 살아? 나는 내가 노력한 거 알아주는 사람들이랑 살 거야. 우리 부모님, 내 동생, 그리고 엄마 퇴근하면 수고했다고 다리 주물러주는 내 딸이랑 아들이랑 살 거니까 제발 아닌 사람은 내 인생에서 나가주세요. 현실 도피하는 남편과는, 아니 전 남편과는 양육권 문제 때문에 이혼 소송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남편이 제 식당까지 본인과 공동 재산이라서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것 때문에도 소송이 좀 길어졌네요. 다행히 식당은 부모님께서 권리금을 전부 지원해 주셨고 그 돈 갚은 것도 저라서 남편의 권리는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 인간 백수된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그렇게 지 아버지랑 동생 무시하더니 그냥 똑같은 부류였던 거죠. 그냥 백수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남이 이룬 건 그저 쉽게 보고 빌붙는 걸 창피하지 않는 그 거지 근성까지 말입니다. 저는 제 몫의 재산 분할과 양육권을 받고 그 인간과 완전히 끝냈습니다. 아니, 끝이 좀 구질구질하긴 했어요. 전 남편이 이혼은 받아들이겠지만 본인이 자리 잡을 때까지 같은 집에서 살게 해주면 안 되냐고 제게 부탁했거든요. 선우 엄마, 나 진짜 갈 데 없어. 부모님 집 가면 방도 없어서 거실에서 지내야 한단 말이야. 내가 딱 3개월 안에 고시원이든 어디든 구해서 갈 테니까 나 좀 재워주면 안 돼? 내가 당신 눈에 안 띄고 정말 조용히 지내다가 나갈게. 저는 그 절절한 부탁에 나도 내 집도 식당도 바퀴벌레 한 마리 얹혀 살게 안 해. 라고 말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중에 듣기로는 정말 시댁에서 얹혀 지내면서 거실에서 산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일도 못 구해서 시어머니가 하시는 백반집 배달을 하면서 근근히 살고 있다고 나중에 손주들 안부를 묻기 위해 전화를 하신 시어머니께 들었습니다. 주방 일은 하기 싫고 서비스업은 적성에 안 맞는다고 궁시렁거리더니 마지막에 그 인간을 받아준 건 시어머니의 식당이었네요. 참 만감이 교차합니다. 정말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지금까지의 시간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실망감을 맛보게 되죠. 어쩌면 그 사람과 내가 가까운 만큼 내가 그 사람을 나 자신과 동일시시켰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어요. 내가 선택한 내 사람이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분명 다시 원래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모습으로 되돌아올 거라고 말하다가 쓴맛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받는 것만큼 믿음을 주는 게 어려운 일인데 상처를 받는 건 믿음을 줬을 때 더 크게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열심히 제 식당을 키워나가면서 딸하고 아들을 키우며 바쁘게 살지만 종종 쓰게 올라오는 기억들 때문에 힘들긴 하네요. 그래서 더 바쁘게 예전 생각은 아예 안 나도록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만 그 시간을 더 열심히 남들보다 빠르게 굴리면 더 먼저 해결을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식당의 번창을 기도하며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살다가 정말 맛있는 소갈비집과 진짜 친절한 사장님을 마주했을 때 그 식당이 제 식당이었으면 좋겠네요. 모두 건강하시고 늘 보람찬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